당나라 궁궐. 649년 대전 앞 마당에 수십 명의 여인들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황제 태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화려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귀한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긴 머리를 정성껏 빗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지금은 모두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석도 없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습니다. 승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천천히 잘렸습니다. 한 후궁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른 후궁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져보는 긴 머리였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죄인 29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죄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후궁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무죄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승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비되었는가? 무죄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천천히 잘렸습니다. 한 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죄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무죄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견뎌라. 이것도 지나간다. 반드시 돌아온다. 머리 깎기가 끝났습니다. 무죄인은 자신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매끈했습니다. 주변 후궁들이 거울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무죄인은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후궁들은 감업사로 가는 수레에 실렸습니다.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무죄인이 탄 수레 좁았습니다. 5명이 함께 타야 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작은 틈으로만 밖이 보였습니다. 무죄인은 그 틈으로 궁궐을 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옆에 탄 후궁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궁궐에 못 돌아간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다른 후궁이 말했습니다. 평생 그 낡은 절에서 지내게 될 줄이야.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후궁 하나가 구토를 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모두가 괴로워했습니다. 무죄인만 조용했습니다. 궁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후궁이 무죄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죄인, 너는 슬프지도 않니? 우리는 이제 끝이야. 끝이라고. 무죄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후궁을 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체념해. 이게 우리 운명이야. 다른 후궁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죄인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궁궐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수레는 계속 달렸습니다. 감업사를 향해. 오늘은 한 여인이 세상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황제인 측천무.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1부. 태종의 말. 너무 당당해서 버림받은 여인. 무죄인이 궁궐에 처음 들어온 것은 14살 때였습니다. 634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거라. 그게 우리 가족이 살 길이다. 무죄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정오품 제인이 되었습니다. 태종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무미랑이라 하라. 아름답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죄인은 기뻤습니다. 황제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이제 총애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종은 무미랑을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후궁은 수십 명이었습니다. 무미랑은 그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무미랑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평생 잊혀진 채 늙어갈 것이라는 것을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황제의 눈에 띌 수 있을까? 다른 후궁들처럼 예쁘게 꾸미고 기다려야 할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인은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달라야 했습니다. 눈에 띄어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무미랑은
24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종이 새로 들여온 말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온 명마였습니다. 사자총이라 불렸습니다. 검은색 털에 하얀 갈기. 아름다웠습니다. 사나웠습니다. 태종이 직접 보러 나왔습니다. 신하들과 후궁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장군 울지경덕이 말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당나라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울지경덕이 말에 올랐습니다. 말이 뛰어올랐습니다. 울지경덕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랐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6번을 시도했습니다. 6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신하들이 웃었습니다. 후궁들도 수근거렸습니다. 태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덕, 그대도 저 짐승 하나 못 다스리는가? 울지경덕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미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놀란 표정으로 무미랑을 보았습니다. 후궁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여자가 감히. 무미랑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종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태종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무죄인이라 합니다. 태종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에 이름을 지어준 그 소녀를. 무미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폐하, 제가 저 말을 길들여 보겠습니다. 신하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명장 울지경덕도 못한 일을 연약한 궁녀가 하겠다니. 후궁들은 또 수근거렸습니다. 저런 말만 하다가 창피만 당하겠네. 태종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말을 다스리겠느냐? 무미랑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 말은 힘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무미랑의 목소리가 궁정에 울렸습니다. 명마일수록 주인을 시험합니다. 먼저 눈빛으로 기세를 눌러야 합니다. 주저함이 보이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수근거림이 멎었습니다. 무미랑은 계속했습니다. 기가 꺾이면 스스로 고개를 숙입니다. 꺾이지 않으면. 무미랑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 다음은 타는 자든 말이든 무사히 끝날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미랑은 태종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미랑은 태종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태종은 한참을 무미랑을 바라보았습니다. 후궁들은 서로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이제 죽었어. 감히 폐하 앞에서 저런 무례한 말을. 무미랑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태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담한 여인이로다. 무미랑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칭찬인가? 태종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무 사납구나. 여인이 저리 사나워서야 되겠느냐? 태종은 돌아섰습니다. 물러가거라. 신하들이 무미랑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궁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총애를 못 받은 거야. 여자가 너무 당당하면 안 되는 거지. 무미랑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태종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무미랑은 두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손톱이 흙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무미랑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무미랑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눈에 띄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더 큰 망신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무미랑을 비웃었습니다. 무미랑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강해 보이려 했지만 그게 독이 됐구나. 왜 그랬을까요? 무미랑은 너무 절박했습니다. 10년 동안 잊혀진 채 살았습니다. 이대로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여자는 순종해야 한다는 시대였습니다. 무미랑은 너무 당당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무미랑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 당당함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649년, 태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이었습니다.
황태자 이치가 매일 문병을 다녔습니다. 이치는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무미랑은 이치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나서지 않겠다. 조용히, 부드럽게 다가가겠다. 무미랑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이 위독해졌습니다. 황태자 이치는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치가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미랑이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미랑은 이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를 내밀었습니다. 태자전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치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죄인이라 합니다. 왜 여기 왔소? 전하께서 밤새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치는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셨습니다.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소. 무미랑이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치가 물었습니다. 궁궐에 온 지 오래됐소? 15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무미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는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밤낮으로 곁을 지키시니. 이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니 이게 자식돌이 아니겠소. 무미랑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치는 계속 말했습니다. 두렵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황제가 되어야 하오.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소. 무미랑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훌륭한 황제가 되실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확신하시오? 전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님을 생각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백성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치는 무미랑을 보았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소, 무죄인. 무미랑은 일어났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전하.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치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무미랑은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치가 복도에 있을 때, 정원을 거닐 때, 밤늦게 혼자 있을 때 항상 조용히 나타나 차를 건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치는 무미랑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치가 무미랑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15년 동안 궁궐에 있었소? 총애를 받지 못했다면서. 무미랑이 대답했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후회는 없소. 무미랑이 이치를 보았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5년을 잊혀진 채 살았는데 후회가 없다니. 어찌 그럴 수 있소? 무미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었기에 전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이 만남을 위한 것이었다면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치는 무미랑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종의 병세, 나라의 미래, 강태자로서의 고민. 무미랑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조언도 했습니다. 이치는 무미랑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치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고종이었습니다. 후궁들은 모두 감업사로 보내졌습니다. 무미랑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떠나는 날 무미랑은 이치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이치도 무미랑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미랑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왕의 후궁을 자기가 취할 수 없었습니다. 예법에 어긋났습니다. 무미랑은 수레에 올랐습니다. 궁궐이 멀어졌습니다. 무미랑은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 더 올 것이다. 반드시. 2부. 포기하지 않은 인연. 감업사. 허름한 절이었습니다. 폐후궁들이 모두 이곳으로 왔습니다. 첫날 밤 비구니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한 비구니가 울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평생 이 절에서 갇혀 지낼 신세가 된 거야. 다른 비구니가 말했습니다. 체념해. 이게
우리 운명이야.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무미랑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무제인, 너는 슬프지 않니? 무미랑이 대답했습니다. 슬프지요. 그런데 왜 울지 않아? 무미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무미랑은 홀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보던 달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감업사의 생활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물을 길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얇은 승복 하나로 견뎌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 갈라졌습니다. 발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비구니들은 병에 걸렸습니다. 절에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무미랑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혜정이라는 늙은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태종의 후궁이었다가 이곳에 온 여인이었습니다. 60이 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혜정이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높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무미랑이 혜정의 방으로 갔습니다. 혜정 스님. 혜정이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무제인입니다. 제가 간호하겠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다. 어차피 나는 여기서 죽을 몸이다. 무미랑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혜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꿈 같은 소리 마라. 한번 이곳에 들어온 후궁이 다시 궁궐로 돌아간 얘가 어디 있더냐? 무미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새 혜정을 간호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먹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정의 열이 내렸습니다. 혜정이 무미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무미랑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혜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냐? 우리는 경쟁자들이다. 언젠가 혹시 궁궐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적이 될 텐데. 무미랑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혜정은 무미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후로도 무미랑은 아픈 비구니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식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밤새 간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미랑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여기서 평생을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궁궐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비구니들이 무미랑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650년, 태종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일주기였습니다. 고종이 감업사를 찾았습니다. 비구니들이 대웅전에 줄지어 섰습니다. 무미랑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고종이 들어왔습니다. 시선이 비구니들을 훑었습니다. 무미랑에게 멈췄습니다. 무미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종은 무미랑을 기억했습니다. 밤마다 차를 가져다 주던 그 여인, 조용히 위로해 주던 그 여인. 제사가 끝났습니다. 고종이 무미랑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 무제인 아니었소? 무미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폐하, 잘 있었소? 폐하의 은혜로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고종은 떠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날부터 고종은 자주 감업사를 찾았습니다. 명목은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는 무미랑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고종이 무미랑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여기서 평생을 보낼 생각이요? 무미랑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그렇소? 후회는 없소? 무미랑이 고종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고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651년 고종이 무미랑을 궁궐로 다시 데려오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폐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선제의 후궁을 다시 궁으로 들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납니다. 한 신하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근친상간과 다름없습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아들이 취한다는 것은 천하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신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고종은 답답했습니다. 그때 혜정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하, 무제인은 이곳에서 아픈 비구니들을 돌보았습니다. 밤을 새워 간호하고 자신의 식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읽었습니다. 그 마음씨가 어질고 따뜻합니다. 이런 여인이라면 궁궐로 돌아가도 백성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비구니들도 함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무제인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고종이 말했습니다. 선제께서 무제인을 총애한 적이 없다. 15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다. 그러니 이것은 선제의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미랑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3부. 은혜를 버린 순간. 651년 무미랑이 궁궐로 돌아왔을 때 궁중에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왕후였습니다. 고종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숙비였습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권력을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무미랑이 들어왔을 때 왕왕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위 나를 도와주시오. 무미랑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왕왕후가 말했습니다. 저 소숙비를 견제해야 하오. 폐하의 마음을 사로잡으시오. 그러면 소숙비의 힘이 약해질 것이오. 무미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왕후는 무미랑을 도왔습니다. 고종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은 처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비단 옷을 선물했습니다. 무미랑은 감사했습니다. 마마,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왕왕후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소숙비를 이길 수 있을 것이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종의 마음이 점점 무미랑에게 기울었습니다. 소숙비가 초조해했습니다. 왕왕후는 기뻤습니다. 어느 날 밤 왕왕후가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높았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궁녀들이 수발을 들었습니다. 무미랑이 찾아왔습니다. 마마, 제가 간호하겠습니다. 왕왕후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소위 그대가 와주니 든든하오. 무미랑은 밤새 왕왕후를 간호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곁을 지켰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왕왕후의 열이 내렸습니다. 이른 새벽, 왕왕후가 눈을 떴습니다. 무미랑이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왕왕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위, 고맙소. 밤새 깨어 있었구려. 무미랑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왕왕후는 무미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는 좋은 사람이요. 나는 그대를 믿소. 무미랑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마를 믿습니다. 왕왕후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무미랑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미랑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무미랑이 딸을 낳았습니다. 653년이었습니다. 안정공주였습니다. 고종이 기뻤습니다. 내 딸이다, 공주다. 무미랑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왕왕후가 무미랑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공주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위 공주를 보러 왔소. 왕왕후가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소위 공주를 잘 키우시오. 이 아이는 복이 많을 것 같소. 왕왕후가 무미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소숙비를 이길 수 있을 것이오. 무미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왕후가 돌아갔습니다. 무미랑은 궁녀들을 내보냈습니다. 홀로 남아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존재 앞에서 무미랑은 흔들렸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멈추었습니다. 결심하려 했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 무미랑은 결국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은 훗날 역사가 가장 논쟁적인 순간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궁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고종이 왔습니다. 무미랑이 급히 말했습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공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종이 달려갔습니다.
급히 의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오? 방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무미랑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왕왕후 마마께서 다녀가신 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왕후가 불려왔습니다. 폐하,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자식이 없소. 소희에게 공주가 태어나는 것이 싫지 않았소. 폐하, 왕왕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조사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655년 왕왕후가 폐위되었습니다. 소숙비도 함께 폐위되었습니다. 둘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왕후는 감옥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무미랑은 들었을까요? 들었다 해도 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미랑이 새로운 황후가 되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미랑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황후의 자리,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리였습니다. 기뻐야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물었습니다. 마마, 편찮으십니까? 얼굴이 좋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나가 있거라. 궁녀가 물러갔습니다. 무미랑은 홀로 남았습니다. 왕왕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간호해줬을 때 고마워하던 그 얼굴, 손을 잡으며 믿는다고 했던 그 목소리. 무미랑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왕왕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왕왕후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무미랑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왕왕후에게일까요? 아니면 안정공주에게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일까요? 무미랑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의 감업사에서 보던 달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그때는 궁궐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왕왕후와 소숙비가 세상을 떠났다고. 무미랑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황후마마는 마음이 강철 같으시다고. 무미랑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해야 산다. 약하면 죽는다. 이것이 궁궐이다. 사부. 황제가 된 후 정점에서 본 것. 655년 무미랑은 황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무조.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무조라 불렀습니다. 무조는 황후로 18년을 살았습니다. 고종은 허약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고종이 무조에게 물었습니다. 황후, 이 상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소? 무조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종은 무조의 말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점점 자주 물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모든 일을 무조가 결정했습니다. 신하들도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황후 무조에게 있다는 것을. 무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잘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683년 고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조는 59살이었습니다. 아들 이철이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무조는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종을 섭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욕 때문이었을까요? 일부는 맞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잃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왕왕후를 배신한 일, 안정공주를 희생한 일, 수많은 사람을 제거한 일, 권력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690년 무조는 마침내 황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였습니다. 국호를 바꾸었습니다. 당에서 주로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67세였습니다. 궁궐 대신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폐하 만세. 무조는 용상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리였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날 밤 무조는 혼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축하연을 열자고 했습니다. 무조가 거절했습니다. 내일 하라. 그날 밤 무조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태평공주가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황제가 되셨습니다. 무조가 물었습니다. 기쁘냐? 태평공주가 당황했습니다. 예, 당연히 기쁩니다. 어머니께서 이루신 거대한 업적이. 무조가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내 오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태평공주는 침묵했습니다. 무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들은 어머니를 원망하겠지. 자기들 왕조를 빼앗았다고. 어머니, 괜찮다. 나는 각오했다. 무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태평공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무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태평공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궁궐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었다. 궁녀가 되었을 때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이 행복이었다. 감업사에서는 다시 궁궐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이었다. 무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후궁이 되었을 때는 황후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다. 황후가 되었을 때는 황제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다. 이제 황제가 되셨잖아요. 무조가 딸을 보았습니다. 그래, 황제가 되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정점에 올라보니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태평공주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후회하세요? 무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왜요? 무조가 말했습니다. 냉혹했지만 나는 백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태평공주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무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인재를 등용했다. 출신을 따지지 않았다. 미천한 집안 출신도 능력만 있으면 높은 관직을 주었다. 적을 쓰기도 했다. 나를 반대했던 신하라도 나라에 필요하면 다시 불렀다. 백성의 삶을 안정시켰다. 세금을 줄이고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정비했다. 백성들이 굶지 않았다. 과거제도를 개혁했다. 문벌이 아닌 실력으로 관리를 뽑았다. 내가 직접 시험 문제를 내고 답안을 읽었다. 여성의 지위를 높였다. 여성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여성 관리를 임명했다. 주변의 반대가 심했지만 밀고 나갔다. 태평공주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조가 말했습니다. 내 치세 15년 동안 백성의 봉기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인구가 3,700만으로 늘었다. 나라가 부유해졌다. 신하들도 인정했다. 나는 여자였지만 훌륭한 황제였다고. 무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했다. 냉혹했다. 동시에 백성을 위해서도 일했다. 이것이 나다. 태평공주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조가 옛날 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황제가 되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무조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었구나. 세상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미 이른 후였습니다. 왕왕후의 신뢰, 안정공주의 미소, 아들들의 사랑,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삶. 무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역사가 몰았을지. 냉혹한 여인, 딸까지 희생시킨 괴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무조는 그것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권력을 선택한 순간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태평공주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무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감업사. 예? 태평공주가 놀랐습니다. 무조가 말했습니다. 절에 있을 때가 가장 단순했다. 목표가 하나였다. 다시 궁궐로 돌아가는 것. 그때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을 잃기 전이었다. 그때는 아직 왕왕후를 배신하기 전이었다. 안정공주를 희생하기 전이었다. 그냥 한 여인이었다. 태평공주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무조는 딸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황제였지만 이 순간만은 그냥 한 어머니였습니다. 75세가 되던 해,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조는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아들 중종이 포기했습니다. 무조는 조용한 궁궐로 옮겨졌습니다. 705년 12월, 무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살이었습니다. 임종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되 글자를 새기지 마라. 무자비였습니다. 무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래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무조의 무덤, 걸릉. 그곳에는 정말 글자 없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측천무후,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 그녀가 세상을 얻기 위해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14살, 궁녀가 되었을 때 태종 앞에서 말을 길들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여자는 순종해야 한다는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날 그녀는 순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9살, 감업사로 갔을 때 다른 비구니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돌보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절망을 버렸습니다. 31살, 왕왕후를 만났을 때 왕왕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밤새 간호하며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러다 배신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신의를 버렸습니다. 32살, 권력을 위해 안정공주를 낳아 희생시켰습니다. 그때 그녀는 인간성을 버렸습니다. 67세, 황제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때 그녀는 평범한 행복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얻었을까요? 황제의 자리, 역사에 남을 이름, 그리고 백성을 위한 치세. 냉혹한 권력자였습니다. 동시에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이것이 측천무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녀는 악인이었을까요? 영웅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던 한 여인.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버렸고 무언가를 이루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냉혹한 황제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절박함, 한 어머니의 눈물, 한 인간의 외로움. 오늘 우리는 측천무후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